안녕하세요. 좌펄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상입니다. 가을 날씨입니다. 뭐 가을이죠. 이제 국화꽃도 많이 피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파리 부동산 대책의 대응 전략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9월 9일 날 좌펄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 공개 강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가 이제 이 두 달이 되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설왕설래 했었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강이 되기도 하고, 또 완화가 되기도 했죠. 완화가 된 건 뭐였습니까? 완화가 됐던 것은 그 8월 3일부터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대출이 강화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은 어 뭐야 음 1가구 1주택 무주택인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이제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됐는데 어 다주택자들한테는 그것이 완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월 2일 날 이미 청약을 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그때 그 건설사에서 제공했던 내용들을 보면 중도금 무이자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었는데, 이제 그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그것이 물 건너 가버려서 지금 뭐 금강원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뭐 또 각자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저런 움직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뀌었죠. 뭐냐면 성남 분당하고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가 어,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뀐 게 뭐 있냐면 9월 26일부터 주택을 사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금 출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 출처. 아마 이것은 그래서 9월 26일 이전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나타나니까 아마 굉장히 좀 위축된 시장의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몇 가지가 지금 변화가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어, 저는 이번 파리 대책을 성격을 규정하자면 뭐라고 성격을 규정하냐면, 아, 이렇게 파리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들한테 또는 분양권 매입자들한테 굉장히 큰 폭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폭탄. 왜 근거니 그 이번 대책이 나온 건 다주택자들한테 나온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대책들이잖아요. 뭐냐면 내년 3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다 팔아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보유세를 아직 손대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손댈 것처럼 지금 뉘앙스가 풍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어, 손봤죠. 좀 이제 후에 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뭐 집 안 팔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매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진짜 분양권을 가지고 투자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양 잘못했다가는 돈 하나도 안 남고 돈만 묶이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다주택자 또 분양권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폭탄이 됐을 폭탄이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요즘에 폭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주택자들에게도 이번 대책이 폭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무주택자들은 이번에 그 대출이 어렵잖아요. 대출이 어려워서 결국은 이 사람들도 집 사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와버렸어요. 대출이 쉽지 않아서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렇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택시장을 안정화되면 일반적으로는 집값이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러면 실거주자들이 집을 사겠습니까?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안 사잖아요. 절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집이 오를 때 삽니다. 투자자들은 집이 내릴 때 삽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 원리로 보면 뭐든지 쌀 때 사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절대 싸면 안 사요. 왜 그런 거니? 우리가 크게 비교할 때 어깨에 샀냐, 허리에 샀냐, 무릎에 샀냐, 바닥에 샀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허리에서 무릎 사이에 사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바닥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허리에서 무릎 사이에 사서 이것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혼란한 시기인데 이때는 절대로 안 사요. 언제 사요? 오를 때 삽니다. 오를 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주택자 아니면 실거주를 지금 꿈꾸는 사람들한테 이번 대책은 폭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배경 및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서울, 부산, 과천, 세종 어마어마하게 과열됐었죠. 어마어마하게 과열이 됐습니다. 과열. 2015년 사실은 2014년부터 2013년부터 부산, 대구, 광주 시장이 역전세가 있었어요. 역전세가. 그래서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부산과 대구, 근데 광주는 조금 약했고 부산과 대구가 어려워질 거라고 사람들이 전망을 했고, 그래서 수도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빠른 사람은 2014년도에, 그렇지 않으면 2015년도부터 수도권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붙었어요. 좌파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 제가 연애원을 위한 실전반 강의를 하는데 이때 물건들을 찍어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이때 얼마 전에 우리 미파님을 만났는데 미파님이 하는 얘기가 보면 그때 자포님이 이 얘기 했었을 때 서울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때 많이 들어오지 못해서 참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서울시장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게 대구와 부산은 어려워질 거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아니 금년 봄에 부산은 굉장히, 특히 분양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승이 왔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가장 큰 것이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과열이 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 그것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자들. 그래서 다주택자 너거들이 투기꾼들이다. 그래서 투기꾼들의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서 실거주자들이 집을 사는데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집들 다 팔고 살고 있는 집 말고 투자를 했던 집들은 다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사회에
주택시장, 임대주택 시장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세금 내지 않고 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하든지 아니면 집을 팔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관련 기사를 볼까요? 보니까 뭐예요? 부산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웃돈 700만원, 7천만원. 아니 하루아침에 아니라 2, 3일 줄 서서 날밤 새서 줄 서서 고생하면은 7천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천만 원은 어떻게 벌어요? 아니야, 1년에 1,0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1년에 1억도 버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 30대, 40대에 자가 집 하나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자기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1년에 1,000만 원 모을 수 있습니까? 1년에 1,000만 원 모으려면요, 한 달에 80만 원씩 저축해야 돼요. 아이들 학비 내야 되죠. 아이들 입는 옷들이 그냥 막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은 뭐 재래시장에서 옷 사고 그런 얘기 하지만, 재래시장에서 사서 아이들들 뭐 옷을 입혀서 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다 메이커 입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학비, 또 지금 전세 사는 분들은 전세금 올라야 되니까 전세금 오르는 걸 대비해서 저축해야죠. 뭐 보험 들어야죠. 이런 것 저런 거 따지면 한 달에, 그 다음에 뭐 조그마하게 지금 저축들 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1년에 80만 원, 아니 한 달에 80만 원 더 저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아봤자 1,000만 원밖에 못 모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두 부부가 고생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케어해야 되고 발 동동동 걸리면서 퇴근 시간에, 회식 시간에 쫓겨서 회식 못하고 집에 와야 그래도 80만 원을 모으지 못해요.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것, 탈탈 노력해서 모으는데 하루 이틀 줄 서서 7천만 원을 벌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랬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자, 개포주공,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강세, 서울 아파트값 7주째 상승. 지금 잠실주공 아파트는 며칠 전에 뉴스 크게 났죠? 50층 허가 났잖아요, 50층. 그래서 몇 개 동, 한 3개 동인가는 한강 조망이 보인답니다. 강남의 다른 아파트는 35층, 50층을 낸 것에, 50층 허가를 냈는데 다 불허가 됐는데 잠실중은 50층 허가가 나서 큰 뉴스가 됐죠. 이때 언제예요? 지금 신문이 이게 3월 5일 날 발표난 거예요. 3월 5일 날. 근데 지금 3월 5일 5달, 3, 4, 5, 6, 7, 8, 9 6달 참았는데 이게 노또 돼버렸어요. 노또. 그런데 5달, 3월 달에 보니까 이렇게 재건축 강세 나타났어요. 또 볼까요? 연지 꿈에 그린 228대 1. 이게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 이동식 중개사무소 떴다방이 등장하고 투자자 몰려 복세통. 지금 이렇게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몰려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말하는 다주택자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하기 위한 야시장 형성. 아니, 부동산 시장이 뭘 야시장까지 형성이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전용 34제곱미터, 34제곱미터는 34평이잖아요. 일반적으로. 5,400만 원, 많게는 7천만 원 웃돈. 그래서 거래가 된대.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는 생각할 때 진짜 시기적절하게 잘 나왔다. 아니, 사실 좀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권 시장이 너무나도 과열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이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삽니다. 그 집을 산 지가 14년 됐대요. 3억이었는데요. 살 때 14년 전에 3억이었는데 지금 6억 5천 간답니다. 6억 5천. 그런데 6억 5천 간데 최근 3개월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 4월, 5월, 6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월, 5월, 6월 아니요 4월도 아니에요. 5, 6, 7월 달에 5, 6, 7월 달에 1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1억. 14년 중에 12년은 1억밖에 안 올랐고요. 최근에 1년 사이에 1년 반 사이에 2억이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2억. 근데 이 1년 반 2년 사이에는 또 별로 오르지 않았고 최근 3개월에 1억이 올랐다. 너무나 오른 거 아닙니까? 급격히. 이분 이야기는 지난 14년 동안 너무나도 안 올랐다는 얘기를 당연하죠. 다른 집을 비교해서 보면. 그래서 지금 노원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번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다 좀 오르려고 했는데 이게 왜 투기 지역으로 묻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최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또 여기 보세요. 이단 규제 완화에 서울 재건축 시장 날게 됐다. 이게 언제요?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 5월. 이제 규제 완화가 지금까지 이 정부 작년 11월 3일 날 대책이 발표됐었지만 그건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 9월 6월 달에 대책 한번 발표하고 그 다음에 8월 2일 날 대책 발표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대책, 그 다음에 6월 달에 발표한 대책, 금년 8월 달에 발표한 대책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완화했었어요. 완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도 달린다. 오름세 계속되는 옥수등. 이게 언제예요? 발표되고 난 다음이에요. 8월 31일. 8월 31일. 서울시장은 지금도 굉장히 뜨거워요. 재건축 시장 특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6월 26일 이후로는 자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요 신고서를 반려해요. 모든 집은 사고 팔 때 그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신고 필증을 줍니다. 신고 필증. 신고 필증이 있어야 등기할 때 같이 첨부해서 내야 돼요. 등기할 때. 그거 없으면 등기가 안 돼요. 근데 구청에서 신고 필증을 그게 이제 우리가 내 집을 삽니다 하고 서류를 제출할 때 필수 서류 중에 신고 필증이 있는데 신고 필증을 자금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 필증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자금 계획서를 받은 걸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추석 이후에 한번 부동산 시장을 한번 더 조망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유동성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을 겁니다. 그럼 이 대책이 뭐예요? 이 대책은 지금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인데 사실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
강남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만 로또 대책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정부에서는 불황일 때는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기 전, 그건 언제예요? 작년 11월 3일 대책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왔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를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 불황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려고 했죠. 거시경제를 일으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집 사라, 돈 빌려줄 테니까 돈 사라. 그래서 집을 사는데 아주 많은 조건들을 막 뿌렸잖아. 여러분들 그때 집 사셨습니까? 이 방송 듣는 분 다 안 샀어요. 왜냐면 집값 내려가니까. 선수들만 샀죠. 선수들만. 그러다가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절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집값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집값을 내린다 보니 이 사람들 걱정하는 거죠. 꼭지 때 산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잠깐 헛소리 하는데, 집값은요 내려갈 때 사야 됩니다. 근데 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요. 바닥을 모르니까. 허리에서 무릎 사이에 사야 돼요. 그럼 허리와 무릎 사이가 어디일까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에서 10%에서 15%만 사면 됩니다. 10%에서 15%. 지금 나와 있는 가격에서.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최고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최고가를 회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로 나와 있는 것에서 10%에서 15% 깎아서 살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튼 제가 잠깐 헛소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황일 때는 정부에서는 어떤 거를 했냐? 세제 혜택을 주었고요. 세제 혜택. 법을 개정해서 사는데 유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출을 돈 빚어서 집 사라고. 다시 말해서 집을 매도하는 것을 유입했어요. 유입을 했어 정부에서. 그러고 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당정 부동산 활성화 주요 방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뭐예요? 공종주택 리모델링 2,3계층 수직증축. 이것이 2012년, 2013년도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때 분당에 가서 보면 막 현수막 걸려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왜 이게 싹 들어간지 아세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연한이 40년인데 그것을 몇 년으로 줄였냐면 30년으로 줄였습니다. 30년. 30년만 되면 재건축 연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직 증축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런 거니? 제1기 신도시 분당,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이미 30년 됐거든요. 노원구, 강서구 30년 됐. 그래서 쏙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제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니? 초과이익 환수제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또 분양권에 대한 이번 대책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그래서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면 그 집을 부수고 난 다음에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집 말고 일부 나머지 분양권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사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두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그래서 다시 수직 증축에 대한 단지가 내년 봄에 가면, 아니 가을 이사 시기 이후에는 조망받는 투자 물건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미분양, 그 다음 기존주택 취득세 감면해줬죠? 예. 저는 얼마 전에 그게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가구 1주택인 사람 거 아파트를 사면 그 집에 한해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 게 있었어요. 5년 안에 팔면. 얼마 전에 제가 그거 팔았잖아요, 하나. 그때 저는 이렇게 취득세 감면 주택 몇 개 샀는데 최근에 하나 팔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줬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줬고,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출을 완화해줬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줬고, 그래서 막 분양가가 높던 것이 700만 원대까지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주택 경기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4, 3분기 딱 들어와서 4, 2분기 때는 우리가 굉장히 소비 지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걸 분석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때 집을 팔고 사는 것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4, 2분기에. 근데 4, 3분기에 들어서 지금 주택 거래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소비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 것은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가계부채로 연결이 돼서 잘못하면 버블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번 정권 때는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잡는 건데, 아무튼 지금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추석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나가잖아요. 국내에서 돈을 쓰지 않고 해외에 가서 돈을 씁니다. 해외에 요즘에 가볼 만해요. 싸기 때문에 다닐 만해요. 우리가 지금 뭐 10년 전 경제 생활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또 뭐 비행기 한번 타보고 나가볼 수 있는 형편이잖아요. 자, 한번 더 볼까요? 이거 보세요. 취득세 6억 이하는 2%에서 1%로 내렸어요. 이건 취득세만이고요. 옛날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결합이 됐었어요. 취득세 2%, 등록세 2%. 그래서 4%예요. 거기다 농촌특별세와 교육세가 붙어서 4.4%예요. 4.4%. 아니 4.6%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로 줄였잖아요. 1%로. 1%. 그 다음에 9억 이하 4%에서 3%로 줄였고, 이거 할 때도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이렇게 고가주택 줄여준다고. 사실은 고가주택도 거래가 많이 되어야 돈이 흐르거든요. 또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얘기잖아요. 예, 이 얘기. 이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6억 이하 주택 2%에서 1%로 줄였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낸 것을 500만 원으로 줄고. 그 다음에 6억 또나 다주택자들은 6억 이하는 2%, 아니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줄었다는 거예요. 4천만 원 낼 것을 3천만 원 내고.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번 대책에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도 과거의 주택 완화 정책, 주택 활성화 정책을 그 원인으로 본 거예요.
양도세를 많이 줄였잖아요, 지난번에. 다시 말해 1가구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6%에서 38%, 이것은 일반 과세입니다. 일반 과세. 중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과세. 2주택자는 뭐야? 50%. 다시 말해서 6%에서 38%를 냈는데 50%로 중과가 된 거잖아요. 중과. 3주택자는 60%예요. 60%. 근데 이 중과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이번 지난 활성의 대책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바로 6%에서 38%. 다시 말해서 뭐냐면 보유기간 2년만 지나면 이제 1년만 지나면으로 바뀌었어요. 1년만 지나면 이렇게 중과에서 일반 과세로 바뀐 거예요. 다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1년만 보유하면 3에서 38, 아니 6에서 38% 일반 과세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뭐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은 보유 기간을 1년 미만만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였고요. 2년만 보유하면 이게 이제 바뀌었죠. 이번에는 비과세를 받을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집을 하나 사면 그전에는 2년만 보유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세종시에서 집을 사놓고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전세 살아요. 그래서 2년만 있으면 내가 세종시에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갈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종시 집을 팔게 되면 그건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2억이었다가 5억 올라도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이번 대책은 뭐냐면 그 집을 2년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이 제도 중과가 없어졌었는데 이걸 다시 신설을 해서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강화. 그리고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우리가 제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단군일의 가장 금리가 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군일에. 그 얘기하면 무섭잖아요. 뭐 단군일에. 그때 뭐 통계도 없었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아니고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고리대금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책에서나 보고 아마 듣기나 했을 정도의 옛날 얘기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 뭐 건국일이니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지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굉장히 고리대금이 성행했고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제도적으로 이율이 정착했어요. 그전에는 기본적으로 비쌌습니다. 10%였어요. 10%. 아무튼 지금 단군일에 가장 싸요. 그러면 이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가 얼마나 나올 거예요? 예금이자 2%라고 한다면 얼마예요? 1년에 200만 원이에요. 1년에. 아니 2천만 원. 1년에. 2%라면. 2천만 원인데 그러면 월 얼마예요? 월 2천만 원. 200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12달이니까. 또 세금 떼야 되잖아요. 소득세. 한 10억을 은행에다 놓으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160만 원 갖고 살 수 있습니까? 10억 가진 거지가 된 거예요. 10억 가진 거지. 160만 원 갖고 도시에서는 생활 못 해요. 자동차 굴려야죠. 보험비 나가야죠. 아파트 관리비 나가야죠. 애들 학자금, 학비, 용돈, 그거 뭐, 그 다음에 또 가장, 요즘에는 뭐 집 전화 없잖아요. 식구마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못 써도 식구들 3만 원에서 6만 원 통신비 나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0만 원 넘어버리죠.
물론 저는 저 혼자 쓰는 것이 10만 원 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아. 또 집집마다 케이블 TV나 인터넷 TV 봐야 돼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에는 그냥 그 뭐야 공영 방송만 보잖아요. 2,500원. 근데 지금 다 나가요. 16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자전거만 타고 다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사람들이 은행에다 넣지 않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유동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냐면 결국 부동산으로 간 거잖아요. 정부가 국가에서 정책을 세우기를 이렇게 이제 금리가 내린 것은 우리나라만 내린 건 아니고 세계적인 금리를 내린 거죠. 세계적으로 내린 거지만 이 돈을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부동산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어요. 이 돈이 산업시설로 갔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많이 갔죠. 외국인이 부동산 사는데 조건을 굉장히 좋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비 지수를 높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부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협조 얻는데 지금 이제 그 다주택자들 당신들 투기꾼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 말고는 다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바라볼 때 당신들 다 투기꾼이야. 그런 게 집 팔아. 그 말이 너무나 세서 그런데요. 너무나 세서 그런데 사실은 정부의 의도는 그 집을 파는 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대 시장을 통계가 약간 어설프다고 그래요. 확정일자는요, 금감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어디서 관리해요? 세금은? 세금은 국세청에서 관리해요. 또 지방세, 재산세 같은 건 어디서 관리해요?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다 나눠져 있어서 통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근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확정일자 받은 거잖아요. 확정일자 받는 것은 행정자치부하고 국세청하고 호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거용 임대시장은 이미 다 파악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정부에서는 주택임대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임대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한번 정확하게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장의 통계가 정확히 잡혀져야 주택 시장을 주택 정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왜 보니 많은 임대인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불안에.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정부가 손댈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주택 임대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기 소득이 노출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세금 걷어가죠. 두 번째 4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가장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거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9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10월 달 얼마 안 남으면 그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는 아마 제가 전망하기에 기존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조금 많은 완화 정책을 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리를 인하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준 게 저는 또 원인이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무튼 지난 과거는 이렇게 세금도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양도세도 취득할 때, 그게 이제 취득할 때 세금, 이것을 우리는 거래세라고 하죠. 거래세를 깎아주고, 그 다음에 보유세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양도하고 팔았을 때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집을 살 때, 집을 사도록 유리하도록 금리도 깎아주고, 그래서 주택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집을 많이 산 사람들. 근데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은 집을 팔아라. 집을 팔아라.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지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경기, 거시 경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호용했던 사람들을 타켓으로 지금 집을 팔으라고 합니다. 집을 파는 데 있어서 다주택자, 그 다음에 집을 팔지 않으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다. 당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부에서는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공급에는. 다시 말해서 지금 주택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은 뭐라고 보니, 아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은 정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 얘기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에 2016년 하반기 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2017년 전망을 내놓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 거냐? 2017년 부동산 시장과 전망과 투자 전략이 있어서 입지 여건 좋은 분양시장과 수익형 부동산은 여전히 좋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딱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 그 다음에 전국이 불안하고, 전국이 그때 탄핵 정부니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규제가 올 거다. 그것은 계속 미국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것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국 양적 완화가 이제 축소하겠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고, 그 다음에 작년 그래서 가을부터 집을 안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금년 보면 굉장히 후회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 과잉까지 겹쳐서 상당 기간 위축될 것. 이것이 2017년도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어요. 전문가들. 수요 투자 많은 강남권 재건축과 수도권 외곽, 그 다음에 지붕 부동산 타격. 이거 틀렸잖아요. 강남권 재건축 금년 하반기 얼마나,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1억 이상이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1억이 붙어버리잖아요. 틀렸어요. 2017년 부동산 시장 악재가 첩첩산중. 지나고 보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니까 이 말은 맞아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 얘기한 거는 공급 과잉까지 겹쳐서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때 고인간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을 바꿉니다. 아니다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가들을 제가 비판하는 것 같은, 그것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2018년 2월 18일 날
아파트 입주량이 77만 가구, 공급 과잉 우려. 2017년도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7만 가구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까 1999년 36만 가구였는데 이후 최대 수준이다. 2017년도가. 최근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것이 2012년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2배가 불어난 시장이 2017년도다. 물량이 많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로드맵 이렇게 제시했죠. 지도를. 인천 1만 가구, 강원 1만 가구, 서울 5만 가구, 경기 9만 가구, 충남 1만 가구, 1만 7천 가구. 지금도 충남은 많죠. 네. 충북 1만 가구. 충북은 인구가 많지도 않는데 굉장히 많죠. 경북 7천 가구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공급이 많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틀렸다, 나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문가 얘기들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또 잘 들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 어떤 얘기가 맞고 어떤 얘기가 틀린지 몰라요.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외국인이 전문가들은 계속 글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들으면 계속 혼란만 생기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급 물량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급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우려했던 상황이 오지 않았고 부산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 국면을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강남 재건축 시장이 노또 시장으로 변해서 이것이 투기에 의한 투자하는 사람들이 집중시키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부동산 상승으로 본 거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시기적절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굉장히 언짢아해 할 분도 계시는데요. 제 얘기 한번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입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주가. 얼마 전에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용인에서 집을 살려고 해요. 용인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용인의 그 수지가 아니에요. 기흥구예요. 기흥구. 기흥구 쪽, 이 기흥구 처인구는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입주할 물건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붙었대요. 옛날과 비교해서 많이 붙어가서 집을 하나 사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 좀 반대했어요. 근데 사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알아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계속 공급이 많아져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조금 그 갭이 적으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갭이 적으니까 계속 집을 사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결국은 경제는 사이클이거든요. 부동산도 사이클입니다.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려갈 때 전세가도 같이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때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올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것을 정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가계부채 상승의 부정적인 요소를 본 것이라 이번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넘든 다른 사람들이 막 집을 사니까 지금 뭐 부동산 공부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공부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뭐냐면 미래 시장을 전망해 보지도 않고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금리, 그 다음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많이 투자로 집중을 했다. 갭 투자가 성행했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한번 더 볼까요? 단기 투기 수요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매집이, 그게 정부에서는 단기 투기 수요가 발생이 정책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에게 집을 매입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그렇게 전망을 해서 정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출을 강화해서 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금년, 이게 나온 신문이에요. 금년 금년 6월 달에 나왔죠? 6월 달에. 6월 달에 나온 겁니다. 봐봐요. 6월 달에. 뭐예요? 대학생도 알바비 모아 투자. 부동산 캡. 대학생들도 알바비 모아서 갭 투자를. 갭 투자 아직 유효한가? 대학생들까지 갭 투자 열풍.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정부에서 얘기한 게 딱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까 저기 단기 투기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학생들까지도 이 투자 대회에 참여했다. 아니, 대학생들이 투자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갭 투자 주의보 떴다. 어디에서 뭘 투자할까? 돈 되는 것만 하자. 떴다방 갭 투자 이상현상 주의보. 2억으로 빌라 20채 운영하세요. 1,000만 원으로 갭 투자 집주인 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저는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 회원들은 1,000만 원으로 집을 많이 샀습니다. 또 무피로도 집을 많이 샀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레버리지를 충분히 이용해서 투자를 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페 회원들이 투기 세력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생들이 갭 투자하는 것이 투기 세력일까요? 정부에서는 볼 때 투기 세력으로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대학생들이 알바비 모아서 집을 사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농아를 갑니까? 또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동네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까? 물론 그런 학생들이 있죠. 있기는 있죠. 그런데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학생들은 방학하기 전에 알바비를 어떻게 벌을 건가가 모든 것에 정부의 초점이에요.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을 방학 때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통해서 사회의 견문을 넓히는 게 아니라 학업에서 얻은 인문학적, 철학적 관점을 사회에 나가서 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현실이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 현실이 왔어요. 농화를 통해서 동료들과 협동정신을 기르고 또 실생활을 지금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생활들을 몸소 체험해서 이 사람들이 20년 후에 이 사회의 중추적인 세력으로 있었을 때 정확히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거예요.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이런 사람들이 20여 년 후에 이 나라의 중추적인 세력이 됐을 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책이 이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모아서 갭 투자를 한 상황을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게 변화버렸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나요? 우리가 15년 전 신자유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얘기할 때 무지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핵심 화두가 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 하나가 100명을 먹이 살린다는 거였어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똑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되나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요? 그게 15년 전 신자본주의가 들어올 때 그게 화두였어요. 화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돈 버는 데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만. 인문학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어서 그것을 왜 대학생들은 탓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 1,000만 원 모아서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과열로 본 겁니다. 과열.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이번 화두로 내놓았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17만 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한번 봤어요. 봤더니 뭐요? 2009년도에도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16년 1월 달에 작년이죠?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17년 금년 1월 달에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09년 서민 주거 항상 부동산 대책을 내올 때마다 서민 주거 안정 대책. 그 대책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대책 그렇게 매년 서민 주거 안전 대책을 내놨으면 해결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총 11만 가구 주거 지원, 행복주택 15만 원 목표 달성, 뉴스테이 15만 원 부지 확보, 청년층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들을 위해서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디 갔어요? 저는 생각해봐요. 아니 이렇게 서민 주거 안전 대책에서 매년 15만 호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데 뭐요? 이 행복주택을 보세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몇 평이에요? 뭐 8평, 11평 그거 아닙니까? 8평, 11평에서 누가 살아요? 아니 사는 사람 많죠. 지금 당장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데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화장실 2개, 앞뒤 베란다 있고 그 다음에 거실 확장되어 있고 요즘에 새 아파트 얼마나 좋게 나와요. 그럼 24평 아니면 34평짜리 그걸 지어서 임대 아파트 내놓으면 안 됩니까? 거기서 10년 살다가
실거주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왜 집 없는 사람들은, 왜 사회적 약자들은 8평, 11평 그런 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동네에서 혐오시설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정책에서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지 않나요? 거기서 기존 있는 집들보다도 더 빵빵하게 잘 지어주면 안 들어가라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 곳에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증오가 생기지 않을까요?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좀 좋은 집을 지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과연 집이 부족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2010년도에 17만 가구, 2030년도에 24만 가구, 2050년도에 2,800만 가구.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80%라고 합니다. 80%. 지금 부동산 폭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집이 너무나 많다. 공급이 과잉이다. 그렇게 하고 인구는 줄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 나와요? 2010년도에 전체 가구수의 4.1%인 73만 가구가 빈집이에요. 빈집. 그 다음에 2050년도에는 300만 가구가 빈집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집은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하고 그래서 주택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합니다. 근데요, 항시 통계는 오류가 있어요. 이런 집도 가구수에 들어갑니다. 가구수. 이거 다 빈집들이거든요. 이건 농촌집이에요. 농촌집. 농촌 시골에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 쓰러져가는 멸실 신고가 되지 않는 집들은 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런 집들, 이것들도 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현재요, 수도권은 90%, 지방은 120%라고 합니다. 120%. 주택 보급률이. 그런데요, 한번 일본을 보세요. 일본이 전세가가 왜 높을까요? 일본에서도요, 그 수도권에서 도시로 많이 나갔어요. 도시로.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도시, 동경에 외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동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경 외곽에는 빈집이 많아요. 그 빈집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은 전세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모지래요, 집이. 모지래. 주택 폭락론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본을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은 어때요? 강남은 더 밀집돼요. 지금 여러분들 테헤란로 강남대로를 가보세요. 사거리마다 프랑카드가 붙었습니다. 뭔 프랑카드인지 아세요? 지하도시 건설 계획 확정됐다고 얘기합니다. 강남은 다시 집중됩니다. 집중. 얼마 전에 롯데타워 됐죠?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기가 집중합니까? 송파 부동산 가격에 영향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요? 얼마 후에는 현대 사옥이 들어설 겁니다.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에서 12만 명. 인구가 보통 인구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KTX, GTX를 확장합니다. 파주에서 의정부에서 강남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이제 성북구에서 강남을 가는데 40분 걸린다면 의정부에서 강남을 가는데 2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겁니다. 외근군이 도시 집중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도시로 집중해. 왜? 편리성이 있거든요. 편리성. 주택은요,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쾌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있어야 돼요. 가격. 미래의 가격이. 그것이 사람들 심리 안에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와? 진행이 안 되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한번 잘 지금 상황을 분석을 잘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구수가 증가하는데요. 가구수가 증가하는 데는 이혼, 사별, 분과, 독립, 하급 등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비율은 지금 전국은 54%, 수도권은 50%입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50%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가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집을 갖고 싶어 해요. 집을 갖고 싶은데 괜찮은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괜찮은 집을. 그래서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싶은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들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집들이가 잡귀신을 물려주는 잔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과시용이 됐습니다. 과시용. 우리한테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집을 사고 싶어 해요. 괜찮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명이라고? 수도권 50%, 전국에도 50%가 아직 집이 없다는 거예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살고 싶은 집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고 싶은 집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집은 44%예요. 10년 미만인 집이 25%입니다. 다시 말해서 20년 이상인 집이 44%라 한다면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많은 집이 때리 부숴야 될 상황이에요. 왜 보니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었잖아요. 30년. 10년만 있으면 44%가 집에 없어져야 돼. 주택 보급률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살만한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분당 사람들이 왜 서울로 오고 싶어해요? 왜 강남으로 오고 싶어해요? 그 집이 오래됐어요. 이제 농물도 나와. 층간소음 심해. 지금 새로 짓는 집들 무지무지 좋아. 근데 분당 사람들 돈은 있어. 그래서 지금 분당에서 판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길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집다운 집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주택 이런 것은 이런 집은 물론 당장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좀 거시적으로 좀 저는 더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약 1시간 10분을 했는데 너무나 길었어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헛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잡부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는요, 10월 달에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10월 14일 날 인테리어 공개 강의를 하는데요.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지난번 8월 달에 우리 도전자님이 카페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왔어요. 아주 작은 팁이지만 굉장히 셀프 수리하는데 유용한 팁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인테리어만, 셀프 인테리어만 특화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페인트는 어떤 페인트를 쓸 건지, 그 다음에 간단한 도구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도배장판 하는데 그때 걸레바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콘센트 메꾸는 것은 어떻게 하고, 외국인이 지금 못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아주 사소한 것들을 많은 팁을 알려줄 겁니다. 도전자님은요, 차가 1톤 탑차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셀프 수리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0월 2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부동산과 세금. 이제는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닐 세상이 왔습니다. 필수사항이 왔습니다. 그러려면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때 실익과 득이 어떤 건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꼭 와보십시오.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월 31일 새싹반 40기가 개강합니다. 우리 카페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카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새싹반으로 많이 옵니다. 최근에는 멀리 지방에서들 잘 안 오는데, 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거제도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들 많이 왔었는데, 요즘엔 지방에서 잘 안 오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죠? 예. 그리고 부부간에 오면은 또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혼란기 때 부동산은 시작해야 돼요. 혼란기 때.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추석 연휴 기간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29일인가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대신 운전할 때 꼭 조심하시고, 음주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